자, 이번 시간은 나빌레라입니다. 나빌레라. 3-3 단원 나빌레라입니다. 자, 나빌레라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이에요. 형상화가 무슨 뜻일까요? 형상화. 형상화가 뭐죠? 주제의식을 형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빚어내는 거야. 이미지로 빚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제의식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이야기나 구체적인 사물로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땅 끝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근데 삶의 절망적인 순간은 땅의 끝이지만 거기서는 그 끝이 늘 젖어 있다 했지. 그래서 생동감이 있단 말이야. 아, 여기서 다시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역설적인 사고로 희망이 시작됐다. 여기 땅 끝의 핵심이에요. 그죠? 땅 끝의 핵심입니다. 자, 그게 형상화죠. 땅의 끝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나빌레라라는 것은 이제 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상연이 아니라 상영. 영상물로 찍어낸다. 그죠? 시나리오. 그래서 이 형상화 방법은 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설, 대사, 그리고 지시문. 이 세 가지가 바로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이라고. 아시겠죠?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야? 네, 그 134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 형상화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해설, 대사, 지시문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사는 결국 눈앞에 펼쳐지는 인물의 어떤 캐릭터, 인물이란 말이 사실 캐릭터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을 드러낼 수 있죠. 그 대사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간접 제시로 우리가 제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요?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거는 인물이 하는 연기나 대사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 간접 제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설은 상황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갈등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에 써놔요. 그러면 그 연기자들이 그 훌륭한 배우들일수록 그 캐릭터를 잘 살리죠. 대표적으로 이병헌 같은 인물 보면 그분은 그냥 원래 그걸로 태어난 사람 같잖아요. 그죠? 찌질한 연기든 뭐 아주 훌륭한 연기든, 그죠? 미스터 션샤인. 거기 이병헌 선생님 한 3번쯤 기절했어요. 와, 너무 막. 그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 작가가 써놓은 해설을 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걸 연기해내는 것이다. 자, 지시문은 조명이나 음향, 그리고 하나가 있죠. 뭐죠? 연기 지시문. 자, 그거와 함께 이 작품은 시나리오 용어를 잘 파악해야 된다. 시나리오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S, 샵 이렇게 써놓으면 scene number예요. 그래서 장면 번호 단위로 전개되는 게 시나리오. 그러다든지 E 하면 effec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따가 cut 하고 cut to가 있어요. cut 하면 뭐냐면 cut 하면 그 장면 딱 끝나요. cut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cut to는 뭐냐면 이 하나의 장면 안에 cut 이렇게 쭉 찍다가 학생들 찍다가 cut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연기하는 걸 풀고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연기하는 걸 다시 이렇게 찍는다. 근데 하나의 장면 안에 넘어갈 때는 cut to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cut 자체는 하나의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자, 이런 것이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갑자기 그냥 툭 하고 내요. 자, 작품의 구성 요소와 유기적 관계.
구성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와 이 맥락에 유의해서 이것을 봐야 된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최근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봤는데 북한을 탈출한 천재 수학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일어나는 얘기. 수학자는 수학을 포기한 고등학생 한 명에게 정체를 들키게 되고 그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게 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우리도 좋을 텐데. 두 사람이 수학으로 교감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입시 도구로서의 수학이 아닌 진정한 수학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됐죠. 입시 수학에서 진정한 수학의 의미를 찾다가는 입시 수학을 망치게 됩니다. 이게 한국 입시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 일단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꼭 단점이라고 보기는 선생님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뭐지? 왜 갑자기?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의 특성,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감상해보자. 그죠?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감상해보자. 그리고 구체적 작품을 살펴보며 희곡과 시나리오는 왜 같은 갈래로 묶이느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같은 갈래야, 기본적으로. 다만, 희곡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희곡과 시나리오는 같은 갈래예요. 극갈래란 말이에요.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찍으니까 제약이 좀 있죠. 제약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것들이 어떤 사건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영화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무대에서 연극으로 올리는 걸 할 때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죠. 이 제약은 희곡이 더 크다. 시나리오는 CG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장면을 연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희곡은 CG 같은 걸 담을 수 없지. 그리고 아주 한정된 인물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것뿐이라. 자, 그것에 비해서 이 제약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제약이 아예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설이죠. 서사문학입니다. 자, 소설은 주로 서술에 의해 서술에 의한 인물의 심리, 그리고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서술입니다. 그러나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이런 서술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서술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인물의 연기를 통해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서술에 의한 인물, 심리, 상황 제시입니다. 그러면 희곡과 시나리오는 해설, 대사, 지시문, 그 중에서 대사와 연기를 통해서 100% 전달한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00%한 문제 출제됩니다. 요 문제. 아시겠어요? 무조건 출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서술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술해요? 그는 어떤 생각을 했다. 미스터 방에 대해서. 백주사의 속마음을 막 서술하죠. 그죠? 서술자가 서술한다. 그치? 백주사가 속으로는, 말이지요. 우리 향리의 예법으로 따지면 10년 장이면 큰 저라고 배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반말하고 담배 피우고 내 앞에서 술 마셔. 하시오, 사시오. 반말해.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어. 이런 걸 서술하지. 서술자가. 그죠? 그런데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사와 지시문에 의해서만 전개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대사, 지시문. 연기 지시문이죠, 당연히. 그러나 뭐 조명이라든지 무대 지시문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소설은 무조건 서술에 의해서. 서술이니까 직접 제시도 있죠. 방산복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근지야 아주 보잘것없었다. 근본이 되게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지나온 과거에 동양 삼국 다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다시 귀국했다가 갑자기 바람 불어갖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막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S 소위에게 딱 빌붙어가지고 다시 득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서술하죠. 직접 제시. 그리고 간접 제시가 있죠. 방산복이 하는 말. 뭐 내 말 한마디면 이승만 박사도 고만다 제발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간접 제시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컬래버레이션, 콜라보가 딱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이게 서술이에요.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도 막 서술하죠. 그는 초조하고 착잡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는 내심 불안하였다.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서술이란 말이에요. 소설이에요. 차이점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냥 나오게 돼 있는 문제예요. 그냥 나오게 돼 있는데 한 번 더 꼬죠.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더 접는단 말이에요. 이게 덕성 요구 정도예요. 배화 요구는 그걸 다른 데다 다시 접어놔요. 이렇게. 자,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다 쓰셨죠? 빨리빨리 지웁니다. 자, 그 밑에 파란색 글자 같은 걸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극의 구성 요소 나왔죠? 해설입니다. 해설. 자, 이 해설은 뭐냐면 시공간적 배경, 무대 장치, 인물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희곡에서는 아예 그걸 설명하죠. 해설자가 나와서 자, 이것은 어떻습니다 하고 해설자가 있어요. 시나리오는 그것도 없어. 그냥 완전히 연기와 그 다음에 장면으로 그걸 묘사해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10분, 20분 동안은 그 세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게 해설입니다. 그 해설을 보고 이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 배우들이 그걸 다 녹여내는 거예요. 자, 대사입니다.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인데 대화, 독백, 방백이 있습니다. 방백. 자, 방백. 오늘 지우가 새로 왔는데 지우가 수업을 한 10분 정도 지금 들었죠? 10분, 15분 들었어요. 15분 듣더니 속으로는 뭐 별거 없네. 수업 되게 못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겠고. 이럴 수 있죠. 자, 근데 시청자나 관객만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우리의 속마음을 들을 수 없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방백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걸 틀어주죠. 속마음으로. 시어머니 일을 도우면서 아유 진짜 지겨워. 이런 것들이 이제 속마음을 시청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네. 자, 지시문입니다. 지시문은 어떤 지시문이 있느냐 하면 배경, 효과,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 연기 지시문. 그래서 무대 지시문과 동작 지시문, 다른 말로는 연기 지시문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읽고 캐릭터를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극의 구성 요소, 해설, 대사, 지시문 이걸 가지고 형상화한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배워요고 요번에 문제가 그 모의고사 전범위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데. 거기에 문법 내 문제도 포함되잖아요.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문법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 변형 문제 등등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를 좀 쭉 나가야 돼요. 비문학 지문도 다 들어간다는 걸까? 그러다가 마지막 주간에 가면 몇 번 찍어줄 텐데 걱정입니다. 그 일요일 5시 돼요? 네. 아니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덕성. 왜?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두 분은 다시 그때 왜냐면 모의고사 전체 해설을 할 건데 굳이 그걸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모의고사 해설 듣고 싶어요? 별로 들을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시험에 나와. 우리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 뭐 있다고 했나? 없어요. 네. 자, 제재개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제재개관이 있습니다. 시나리오인데 감성적인 드라마예요. 선생님 이거 그 넷플릭스에서 본 적 있어요. 별로 재미없어갖고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넘기면서 막 2배속, 3,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대충 막 넘기고 이렇게 봤는데. 자,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죠. 치매에 이제 걸리기 시작해서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70살 노인이 발레에 도전하는 거예요. 발레. 그러니까
발레리노가 되죠. 그죠? 발레리노. 그래서, 그 예전에 리쌍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발레리노라는 곡을 되게 좋아했어요. 남성 발레 무용수. 그 발레리노죠. 발레리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약간 일배 같은데. 발레리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 주제 보겠습니다. 예,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쪽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서울시장 때문에 선생님 지금 머릿속이 막 지진 났어요. 걔가 좋아? 예, 주어 없어요. 자, 유튜브에 혹시 보시는 주어 없습니다. 그냥 걔가 좋은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예, 사람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성장의 감동, 세대 간의 공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장, 그리고 세대 간의 공감을 할 수 있냐. 사실 여기처럼 이렇게 한다면, 자, 특징 1번입니다.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를 통해서 꿈의 의미를 지금 성찰하게 한다.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란 과연 무엇이냐. 알츠하이머가 시작된 70세 노인이 발레를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게, 그죠? 이상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겐 그게 꿈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2번입니다. 노인과 청년이 교류하면서 일종의 성장서사가 있습니다. 성장서사는 어떤 계기를 바탕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인식의 변화가 결국 나중에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어떤 성장소설, 성장 드라마 다 똑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을 바탕으로 인식이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갈등이 해소돼서 서로 화합을 한다든지 혹은 아예 서로 단절돼서 그냥 끝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 자, 이것을 섬세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장면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연기와 대사를 통해서 이걸 전달하죠. 이것이 소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장면 구성에서 대표적인 게 몽타주라는 게 있습니다. 몽타주. 그 사람 얼굴은 넓적한 편이냐 아니면 이렇게 길쭉하냐 동그라냐 뭐 이런 거 있죠. 턱이 길어요 턱이 짧아요 중간 정도예요. 코가 오똑해요 아니면 좀 낮아요 뭉툭해요 아니면 뾰족해요. 그 다음에 눈이 커요 작아요. 그 다음에 피부색이 어땠어요. 그 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옅었어요 아니면 가운데만 조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한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이 어땠습니까? 짧았어요 뭐 길었어요 중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모으면 인상착의가 그려지죠. 그걸 몽타주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에서 몽타주는 여러 가지 장면을 찍어요. 조금 찍어요. 가령 우리 그 나형이의 하루 이랬을 때 토요일 하루 하면 아침에 막 갑자기 늦게 일어나서 하고 막 뛰어갔어. 그래가지고 국어학원에 떠갔어요. 국어 듣고 가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시 막 화장하고 가가지고 마라탕 막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막 과학학원 갔다가 저녁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제 좀 풀다가 TV 보다가 과일 먹다가 이러다가 자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늦었어 하고 막 교복 입고 또 학교 가고 자 그 장면들을 조금 찍어가지고는 어떻게 파노라마처럼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몽타주라고 합니다. 짧은 장면들을 연속해서 쭉 이어서 붙여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장점. 긴 이야기를 아주 짧은 순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아주 짧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몽타주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면 구성이라고. 우리 지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재 개관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 구성 전체 보고 바로 내용 가겠습니다. 그래 구성 보세요. 거기 어딘가 있어요. 자, 선생님 교재를 저 친구 드려가지고 발단 직장에서 퇴출했습니다. 퇴직했어요. 선생님 이름하고 퇴직하고 섞여 퇴출은 나쁜 거지. 잘린 거잖아요. 자, 평생 일하고 퇴직을 했어요.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우연히 발레 스튜디오에서 채록이라는 청년이 발레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발레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막 반대하죠. 아유, 그 연세 무슨, 예, 그, 발레예요. 했는데 발레를 계속하고, 체록은 콩쿠르에 도전합니다. 절정입니다. 덕출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을 체록과 가족들이 알게 돼요. 덕출, 님은 이미 자신이 알츠하이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 하강과 대단원입니다. 체록은 덕출의 진심을 깨닫고 같이 발레를 계속하자고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디션에 도전해서 공연에, 무대에 실제로 올라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도 갑자기 막 기억 상실처럼 이렇게 왔다가 다시 막 북돋아 줘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발레 공연을 합니다. 약간 오글거렸어요. 자, 나빌레라입니다. 자, 이 나빌레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조지 후넷이 승무에 나오는 식구.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비 같구나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거기 굳이 없으면. 나비 같다. 나빌레라. 나비처럼 살포시 앉았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자 승려가 고깔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색 천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여승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을 읽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상의 내용은 뭐냐? 해남이 아내가 덕출에게, 이 해남은 나문희 할머니예요. 예. 왜 발레를 그렇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은 날아오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날아오르고 싶다. 무슨 말일까? 꿈을 향해 도전한다. 그죠? 덕출과 체록의 모습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뭐죠? 형상화했다. 형상화가 나옵니다. 제목 자체가 뭐죠? 거기 밑에 해제에 적혀 있죠? 형상화. 날아오르고 싶은 꿈이란 말이에요. 혹은 뭐 거기 전체 구성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되죠. 이 형상화, 시나리오상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전체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 체록,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축구를 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그만두고 발레리노가 돼요. 자, 심덕출 할아버지는 우편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70살의 나이로 발레에 도전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체록이와 관계된 인물, 체록의 아버지 이무영은 혹독한 훈련과 체벌 때문에 감옥에 가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체록을 끝까지 도와주는 기승주라는 선생님은 은퇴한 발레리노예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덕출 선생님의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내, 희생적이고 아주 모성애가 깊은 그런 전통적인 어머니죠. 자, 첫째 아들, 은행 부짐점장으로서 기득권사에 탁 안착하면서 부모하고 좀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이 첫째 아들인데 나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걸렸다는 사실을 막 찾아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둘째 딸, 국회의원 준비하는 남편을 도와 없는 살림에다가 열심히 사는. 자,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심성관은 흉부외과 전문의였는데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지금 다큐를 찍으려고 해요. 그죠? 선생님 같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다면.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들어요. 애가 없어요. 남의 집 애들을 이만큼 봐주잖아. 그죠? 여러분의 보모예요. 오늘 아침에 국어 가르쳐주는 보모. 내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재개관 봤습니다. 너무 충격 받으실 거 없어요. 그냥 오늘 학원 갔다가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엣지가 정말 넵. 춥다고요? 한 번에 찾아냈어. 31쪽. 나 천재인가 봐. 자, 나빌레라 밑에
해제부터 한번 볼게요. 해제 제목 밑에입니다. 우리 교과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 후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발레에 도전하는 70살 노인 덕출과 고단한 현실 때문에 슬럼프를 겪고 있는 23살의 젊은 발레리노 채로 두 사람이 서로를 응원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자, 인물 관계도 아까 쭉 봤으니까 생략합니다. 자, 왼편 날개에 나빌레라의 의미 나와 있죠? 나빌레라, 꿈을 향해 도전하는 두 인물의 모습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형상했다. 꿈을 추구한다는 거야. 나빌레라, 너희들의 모습은 나비처럼 아름답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겠습니다. 70살이 된 심덕출은 주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겪잖아요.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장 깊은 관계를 맺던 그 윗세대, 그 중에 한 분은 처음에 원장님으로 만났던 학원계의 대선배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3월에 공황장애 왔어. 이거는 내가 뭐 정신력이 약해서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율신경계 교란이 일어나. 그래서 근데 그 약 먹으니까 귀신같이 싹 나와버리더라고요. 한 9개월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약한 약 한 알 그 아래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내 의지와 관계없어. 선생님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한 충격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생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가 오면 일단 가깝든 가깝지 않든 그 사람한테 조의금 10만 원 보내요. 그리고 화환 무조건 보냅니다. 그거는 그냥 도와줘야 돼요. 그전에는 누구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그냥 누구 편에 가는 편에 한 5만 원, 3만 원 뭐 안 친하면 조금 친한 사람이 한 10만 원 보내고 왜요? 토요일에 이렇게 일요일에 늘 강의를 하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토요일은 월요일이에요. 나에게 월요일은 토요일이에요. 네. 자,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거기 이제 선생님 어머님도 계시죠? 어머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충격을 남기는지를 알았어요. 친하지 않았던 분이 돌아가셔도 그게 나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가까운 뭐 직장이라든지 어디서 자주 봐야 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충격이 되는 거죠. 자, 정년 퇴직 후에 자식들과도 따로 살죠. 그래서 하루가 길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고독했어요. 한 청년이 발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발레를 해보고 싶다는 열정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꿈이죠. 그래서 발레 스튜디오에 가서 발레 가르쳐 달라고 막 졸라대기 시작하죠. 간절히 청합니다. 덕출이 본 청년은 이채록 23살의 젊은 발레리 유망주지만 고달픈 인생사로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채록이에게도 슬럼프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인물 둘이는 지금 삶의 애환을 겪고 있어요.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장면 번호 나왔죠. 씬 넘버입니다. S 샵 이렇게 나오면 이게 씬 넘버예요. 안 되나 보자. 자, 그래서 이 씬 넘버 장면 번호 단위로 이제 전개되죠. 그래서 채록은 기막힌 일이라고 씩씩거리며 말을 쏟아내고 승주는 평온하게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상황을 설명하죠. 상황 해설이에요. 아시겠죠? 장면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는 이 정도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출자와 배우들은 이걸 연기로 장면으로 만들어낸다. 자, 이게 뭐죠? 형상화예요. 해설, 대사, 지시문.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설, 장면에 대한 해설이야. 해설 한 줄 띡 넣어놨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설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쉽죠? 장면으로 다 보여주니까. 됐죠? 자, 내가 왜 저 할아버지한테 발레를 가르쳐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막 승질냈어요. 싫어? 했더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랬습니다. 홀 안에서 빼꼼히 내다보다가 채록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황급히 획 돌린다. 자, 이 괄호가 된 게 뭐죠? 뭘까? 그렇죠. 뭘 지시해? 그러니까 노려보기가 뭐예요? 행동? 자, 그렇죠? 맞습니다. 연기 지시문이죠. 이 연기 지시문을 가지고 잘 만들어낸다.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 덕추를 노려보는 거.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탁 돌리는 저 할아버지가 지금 짜증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안 그래도 나도 슬럼프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70살 된 할아버지를 지금 발레를 가르친다고. 필라테스 가르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연세에는 필라테스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발레를 해야 된다? 발레가 어떤 건지 혹시 알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거 코어 힘 엄청 들어가요. 이 발끝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네, 죄송해요. 네. 자, 불쾌감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막 뛰었다가, 그죠? 뛸 수가 없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뛰었다가 내려와가지고 나비처럼 네, 그죠? 네. 자, 이 발레, 그걸 70살 노인한테 지금 가르쳐야 돼. 자, 그랬더니 그 위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그럼 무용원에 복학해. 다시 말해서 채록의 신부는 휴학생이죠. 네? 하니까 여긴 내 연습실이야. 내가 레슨비도 안 받고 4년 동안 널 가르쳤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제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제시? 자, 이걸 무슨 제시라고 해요? 소연이, 이게 무슨 제시예요? 무슨 제시? 지윤이, 무슨 제시야? 맞습니다. 간접 제시예요. 알겠죠? 네. 자,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나름대로 우리 학교 아닌 사람들도 와서 많이 봐요. 네.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누군지 얼굴은 모르지만 언젠간 내가 이거 방향 반대로 해서 그 위에다 이렇게 자막 달아놓을 거야. 지윤, 이렇게. 소연. 자, 농담입니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 이런 것도 다 연기 지시문이죠. 그래서 이 간접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심리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뭘로? 대사를 바탕. 아는 사이에? 네, 그렇구나.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와, 치사하다, 진짜. 선생님, 안 받은 거잖아요. 내가 낸다고 했는데, 굳이 제자 키우는데 돈 안 받은 거라, 돈 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자, 이것도 어때? 승주의 애정이죠. 승주가 말을 하는 거를 통해서도 애정이 나타나고, 채록의 말을 통해서도, 아, 이 선생님은 채록이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복학이요? 갑자기 나타난 저 할아버지 때문에 말이 돼요? 제가 왜 휴학했는지 아시잖아요. 복학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사용해서 어쨌든 가르쳐 보라는 거죠. 이 선생님이 왜 그 70살 된 노인에게 발레를 가르치라고 하는 걸까요? 난 누가 돈 주고 배우라 해도 발레를 배울 수 없어요. 일단 난 그것과 전혀 일단 다리가 찢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 거야. 맞아. 그럼 다리도 찢어야 되잖아. 끔찍해요. 그죠? 네. 선생님 했는데 체력을 무시하고 왜 가르치라고 할까? 넌 지금 네 슬럼프를 극복하는 길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야. 라고 눈치챈 거야, 이 선생님. 그죠? 누굴 가르쳐 보는 거는 2배, 3배, 4배, 10배 배우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워. 게다가 구연동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여러분, 이라고 지금 막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들이지 뭐. 2009년생? 10년생? 우리 10년생이야? 어린이지. 2010년에 선생님은 이미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저귀 차고 쭉쭉 이러면서 막 예. 그렇지만 세월이 무서운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벌써 선생님보다 더 커져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8, 9cm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집 성공했다. 나를 보고. 아유, 우리 아들 키가 크다 이래요.
예. 아, 그냥 키가 아주 훤칠하니 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훤칠하다니 지금 밖에 나가면 난. 자, 그래서 내 안무하기도 바쁜데 시간 낭비다.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는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러실 거였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면 되잖아요. 자, 이때 미소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일부러 쇼를 했구나. 정말 막 진지하게 무용원에 복학하라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돈 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만족스러운 감정. 자, 승주는 지금 이 선생님은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꿈을 추구하는 노인한테 지금 반한 거야. 정말 대단하다. 감동받은 거죠. 두 번째는 그 노인을 소희야, 안녕? 네. 자,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지.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네. 자,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 재밌어?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제자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 다시 덕출에게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는 채록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할아버지 레슨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채록이가 조건을 겁니다. 뭐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재 구성 여기 쭉 있죠? 궁금한 표정으로 딱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대사와 연기 지시문이 전부 연결돼서 인물에 대한 제시, 이야기가 전개된다. 얘기해요. 자, 시나리오 용어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딱 돼 있죠? 자, 참고 자료로 이거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S-샵, 씬 넘버입니다. 장면 표시 번호고, 씬 넘버가 바로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기본 단위예요. 씬 넘버. 그래서 몇백 번까지 쭉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NAR, 내레이션입니다. 내레이션은 장면 밖에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내레이션은 실제 해설자가, 나레이터가 들어와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와 같은 영화나 드라마는 인물이, 극중 인물이 나와서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일기를 읽는 방식으로 나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치? 나는 뭐 몇 살, 올해 몇 살이고, 우리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이러면서 나레이션을 막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나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죠? 효과음이에요. 여기 있는데 바깥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효과음으로 이렇게, 혹은 저기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도 효과음으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막 싸우는 거 있죠. 격투 장면에서 벅 이런 소리 나죠. 실제로 그런 소리 안 나지. 그죠? 총을 쏠 때도 툭툭툭 뭐 이런 소리 나죠. 실제로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효과음으로 다 집어넣은 것이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 끽 한 다음에 꽝 막 그것도 다 효과음으로 넣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는 뭐냐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을 끼워 넣습니다. 이 장면과 장면은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있죠. 학생들을 찍고 학생과 선생님을 풀샷으로 찍고 그다음에 강사가 강의하는 데서 학생 쪽으로 쭉 패닝,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이 장면 사이에 집에서 각자의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는 행동, 뭐 청소를 하신다든지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요건 한 주 피곤해서 막 잠을 청하고 계신다든지 그런 장면을 중간에 싹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든 그 장면이 바로 인서트예요. 끼워 넣기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자, 컷2입니다. 컷으로 한 장면 안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컷2입니다. 알았죠?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클로즈업입니다. 클로즈업은 자, 지금 딴짓을 하는 소연의 얼굴을 쭉 줌으로 막 크게 잡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디졸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업이 끝나는 장면과 함께 용해돼서 사라지면서 다음 장면. 과학 학원에 가서 과학 수업을 듣는다든지 수학 학원에 가서 수학 수업을 듣는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이 다시 휙 나타나면 그걸 디졸브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몽타주, 그죠? 몽타주가 바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이는 겁니다. 그죠? 몽타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인상착의라는 거죠, 그죠?
인상착의 말고 그건 뭐라고 하지? 자, 하여튼 인상착의. 그 다음에 fade in.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어두운 화면에서 점점점 밝아지면서 눈을 뜨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fade out. 처음에 밝았는데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overlap입니다. 그 시절에 말이지 나는 이렇게 하면서 회상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막 첫사랑 여자친구하고 교정을 거니는 장면으로 간다든지 제가 유치원 때는요 하면서 여러분의 유치원 시절 장면이 겹치게. 자,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죠. 오버랩 되었다. 한 장면 위에 오버랩, 위에 이렇게 겹쳤다. 이런 소리죠. 자, 그 다음에 패닝입니다. 카메라를 여기서 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게 패닝이에요. 자, 요거 외우시면 끝입니다. 서술형 하나 날 가능성 높아요. 아시겠죠? 0.5점짜리 4개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 한 2개는 이런 거 넣고 2개는 이제 여기에 뭐 인물이나 아니면 뭐 그 사물 같은 거 쓰기 이런 거 낸다. 자, 여러분에게 드린 문제에 그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랬죠. 뭔 조건일까? 발레 스튜디오 홀에 낮입니다. 자, 채록이 두 다리를 가운데로 모으고 뒤꿈치를 모두 든 수스 자세에서 팔은 앙오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수스와 앙오입니다. 수스는 발 뒤꿈치를 바짝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탁 교차시키는 것 같아요. 그치? 우리 뭐 발레 보면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자, 앙오입니다. 앙오는 팔을 둥글게 머리 위로 이렇게. 네. 자, 네. 미안해요. 자, 이해해 주세요. 네.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는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죠? 네. 선생님이 필라테스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정말 좋아. 필라테스. 이제 그 아주머님들 사이에서 그 오전 수업 들어요. 1대4 그룹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가 보면 이렇게 그 엉덩이를 꼬리뼈를 천장으로 이렇게 올리세요. 처음에 막 덜덜거리고 막 옆으로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어제 칭찬 들었어요. 오, 기본 자세가 굉장히 확실히 좀 해보신 분 같아요. 개인 지도 80회 받았습니다. 돈 많이 썼어. 필라테스는 진짜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운동. 남자들이 필라테스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필라테스 전도사가 됐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필라테스 해야 돼요. 코어 근육. 배가 한 70% 정도 선생님 들어갔어요. 그게 이런 수준이에요. 이전에 어땠겠어? 그죠? 늘 막 배에 힘 주느라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 배에 힘 안 줬는데. 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먹고 살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밸런스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밸런스가 있어야 되죠. 그죠? 삶의 밸런스는 건강.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시험 대비는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닥쳐서 하면 우리가 그 초조하고 불안해서 안 돼요. 그죠? 축구도 어때? 전반전에 한두 골을 넣어놔야 돼. 후반전에 한 골 더 넣어놔야 돼. 한 3골은 넣어놔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월드컵은 32강에 못 올라간다에 선생님의 손모가지를 걸 수는 없고 500원 걸겠습니다. 못 올라가요. 하나를 합쳐져 있지가 않아요. 32강 올라가도 16강 세컨 라운드를 못 올라가. 32강을 이번에 못 올라가요. 자, 그래서 보여줍니다. 수스에서 밸런스 보셨죠? 수스가 뭐지? 2개를 이렇게 교차시켜서 세우고 있다가 밸런스 뭐 이런 건데 수스에서 밸런스니까 이렇게 한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제가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외우면 발레 가르쳐 드릴 거예요. 1분 동안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분은커녕 5초도 서기 힘들죠. 뭐? 야, 그건 무리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승주가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끼어드니까 딱 잘하면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할아버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니, 네라뇨. 이거 보기보다 만만치 않아요, 어르신. 이랬습니다. 그리고 너 진짜? 하니까 아주 정말 힘든 그 과제를 제시해가지고 안 가르치려고 하는 또 함정을 딱 깔아놓은 거죠. 아니, 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픽 웃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하긴 뭐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채록은 홀가분하게 홀을 나가고 승주는 다 틀렸다는 듯이 한숨을 팍 쉬어요. 그런데 해맑게 웃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을까? 드라마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